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행사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우주항공청이 달 착륙선 발사를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가 스페이스X 발사체 팰컨 9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우주청이 발표한 변경안을 보면 발사체는 1단에 80톤급 메탄 엔진 9기와 2단에 같은 급 엔진 1기를 장착한 구조입니다. 엔진 배치는 9개 엔진을 3개씩 3열로 배치하는 대신 마치 문어의 8다리처럼 1개의 엔진을 중앙에 두고 방사형으로 8개를 둘러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최소화하는 옥타웹 방식을 활용합니다. 또 길이는 70.8m, 지름은 4.2m로 기존 차세대 발사체의 길이 52m, 지름 3.8m보다 커지게 됩니다. 오는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운영 사업자 1차 모집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 법인을 공모한 결과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공모가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모 요건의 변경 없이 재공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재공고에서 신청하는 컨소시엄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공모는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가 민관 합작으로 2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기후위기 대책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다음 정부의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AI 활성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대로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에너지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생각은 어떨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아리백 산업단지 공약과 함께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 70%씩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전 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차세대 소형 원전인 SMR 조기 상용화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시너지를 높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이견 속에도 공통된 공약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빠르게 전달할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지만 이미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됐고
진행 중인 송전망 건설 상황과 차이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질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 발전 방향은 3일 결정될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기후위기가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앞다퉈 대응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공약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고 있고 재원 마련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대응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살 길이 생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탈탄소 지원 등을 강조했지만 10대 공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위기를 늦추는 핵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 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은 8번 재난공약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환경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며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10대 공약 안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기후정의세를 부과해 기후 불평등을 줄이는 등 주요 공약 5순위로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당장 성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도 정치권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온 게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담보로 한 공약으로 선택받기를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박태호 화학공학과 교수, 한국재료연구원 에너지, 환경재료연구본부 최승목 박사 공동연구팀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고성능 음이온 교환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이온 교환막의 기존 소재는 산업 환경에서 내구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분자 사이에 틈새 알킬 사슬을 넣어 이온 이동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수소 생산 장치에 적용한 결과 70도에서 100일 이상 연속 작동하며 뛰어난 내구성을 입증했고 80도의 고온과 강한 알칼리 환경에서도 20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속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고 녹조의 원인인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처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기후위기나 물 부족 대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이자 물고기 폐사와 식수원 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인. 하지만 인을 제거하는 기존의 수처리 시스템은 전력 소모가 크고 살균이나 미세 플라스틱 등은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은 물론 유해 미생물까지 살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처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튜브 형태의 관 표면에 성게 모양의 자석 입자를 관의 양쪽에는 영구 자석을 배치해 오염수가 통과할 때 오염물질이 자석 입자에 효과적으로 흡착되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5분 이내에 약 1g을 집어넣게 되면 거의 본인 질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인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특히 소재 표면에 인을 흡착하는 란타늄과 미생물을 살균하는 구리가 코팅돼 있어 전력 없이도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처리한 물을 하천에 방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살균 정화된 물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면 물속에 있는 총 대장균군을 약 99% 정도 저희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수한 인은 그런 배관을 청소하는 첨관제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인을 굉장히 다량으로 흡착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을 화학적으로 흡착하고 오염물질은 물리적으로 걸러내며 회수한 인은 재활용할 수 있는 수처리 장치. 연구진은 이 기술이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실물 카드나 현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 발생한 삼성페이 결제 오류와 관련해 결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카드사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이 있었지만 3분 만에 복구된 바 있습니다. 전공이 추가 모집이 기한까지 연장한 끝에 마감됐는데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미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데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할 때까진 돌아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확인했다며 의료계 단체들은 추가 모집을 건의했고 정부는 원칙을 깨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로 3,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가장 많은 전공의가 지원했다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모집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병원들도 20-30명대에 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사직 전공의 가운데 60% 이상이 동네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일자리를 구한 상태인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와 협상하면 더 나은 대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차기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과대학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9월 전공의 후기 모집대가 되어서야 일괄 복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년도 전국 7개 영재학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경쟁률을 공개한 7곳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지원자는 3,82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종로학원 측은 이 같은 현상이 최근 최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봤는데 영재학교에 진학한 뒤 수시 모집으로 의대에 지원하려면 내신 산출 방식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2027년 11월 18일 시행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진행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통합 융합형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사회와 과학 등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만 9개 과목 가운데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 정책권 주제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지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부진하고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출 수치에도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천만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3% 줄어든 건데 월별로 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선전했습니다.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으로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 감소폭을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로 4% 넘게 줄었는데 특히 대미국 수출이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32%나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국, 대중국 수출이 모두 8% 넘게 줄어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영향이 지난달부터 시작해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명확하게 된 부분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 그 분야들에 대한 수출은 더욱 감소할 우려가 높다라고. 다만 조업일을 고려한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1%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우리 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상호 후회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503억 3천만 달러로 5.3% 줄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는 6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애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은 2027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에 있는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겨 연간 6천만 대를 인도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계획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But we're talking about the iPhone now, and the iPhone, if they're going to sell it in America, I want it to be built in the United States.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생산 비용이 최대 90%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건비와 부품 수입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해외 생산 부품과 하위 조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필요한데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Right now, it would be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o make an iPhone in the U.S. With today's technology, today's facilities, and today's U.S. Skill level in the labor force, it would be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o build in the United States. 애플이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 혼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여기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25% 관세를 무는 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또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도 알 수 없습니다. It is part of Trump's modus operandi to single out whether it's countries or, in some cases, companies for specific treatment, but then potentially roll back.
어디서 아이폰을 생산할지를 놓고 애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 서남부에 계속된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어난 강가에서 떠내려온 땔감과 목재를 줍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되풀이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뒤로 넘어갑니다. 강변에 있는 작은 주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실된 도로와 함께 급류로 빨려 들어가는 대형 트럭. 대자연 앞에선 장난감처럼 보일 뿐입니다. 중국 서남부 윈난성 누장 리수족 자치주에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5,0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현지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1,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房子里面的赶紧出来了，赶紧出来了啊！不要在那里了，赶紧撤离了。家里面的大大小小的赶紧撤离出来了，要听劝啊！ 168억 원 넘게 추산되는 재산 피해를 만회하려는 듯 주민들은 지게를 메고 강가로 갑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를 주워 땔감으로 쓰려는 겁니다. 개중엔 벌목이 금지된 통나무도 꽤 섞여 있어서 목재로 팔면 짭짤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도 북동부에도 폭우가 쏟아져 22명이 숨졌습니다. 기후변화 탓에 보통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가 차츰 앞당겨져 올해는 일주일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문순 우기가 시작된 인도 북동부에서 며칠간 폭우가 이어지며 산사태와 홍수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가 계속되자 인도 아삼주에서는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 전력을 차단했고 이 영향으로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앞으로 며칠간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해마다 6월에서 9월 문순 우기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악화하면서 2만 6천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상사태가 선포된 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 1만 7천 명, 서스캐처원주에서 8천 명, 엘버타주에서 1,300명이 대피했고 대피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연기가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일부 주까지 퍼지면서 시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 노스다코타주와 몬태나주, 미네소타주, 사우스다코타주의 일부 지역에서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6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